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 더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왜? 500명대로 다시 늘었습니다. 홍종선 기자님. 네, 지난달 26일부터 좀 추이를 보면 581명, 27일에 555명, 그다음에 503명 점점 줄었어요. 네. 그러더니 29일에는 450명, 30일에는 438명. 와, 진짜 이제 많이 줄었다 했는데 1일에 살짝 올랐지만 451명, 아직까지는 400명대였거든요. 네. 그런데 바로 나흘 만에 500명대로 다시 진입을 해서 511명이 됐어요. 그리고 이런 추이가 벌써 나흘 만에 500명대로 갔다 이것만이 아니고요. 네. 최근 일주일 추이를 봤더니 네. 하루 평균 확진자가 498.4명, 거의 정말 500명에 육박하죠. 그러네요. 이 중에서 지역 발생자만 봐도 471.9명, 거의 한 472명 정도가 되는데 네. 이게 그럼 어느 정도냐? 이게 2.5단계로 넘어서는 게 지역 발생 400명에서 500명이에요. 네. 그런데 이미 400명에서 500명 정도가 아니라 472명에 가깝다. 네. 이미 2.5단계 의 기준에 충족한다라고 볼 수 있죠. 네. 정부도 그래서 3차 유행을 공식화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러다가 더 강력한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건 아닐까요? 정부 얘기, 총리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470여 명에 이르고 이틀 전부터 자가격리자가 역대 최고치인 7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곳곳에서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가 확산과 진정을 판가름하는 중대한 기로가 될 것입니다. 사실요,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는 늘 그렇습니다. 주말이 고비, 주말이 고비. 근데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주말에는 좀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 주말을 겪고 나서 주 초부터 또다시 이렇게 확산되는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복준 의원님 지금 제주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맞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지난달 10월까지만 해도 청정구역이었습니다. 확진자가 하나 없어서요. 그렇게 유지해 오다가 11월경에 한 22건 정도 신규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요. 그런데 어제 하루 코로나 환자가 4명이 또 발생을 했어요. 아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주도는 누적으로 따지면 85명 정도가 돼요. 네. 근데 이게 아마 보니까 이게 대다수가 제주를 방문한, 그러니까 네. 육지에서 방문한 그 방문객들, 아하. 혹은 육지에 다녀온 제주도 분들. 아, 그래요? 아니, 궁극적으로는 제주도 자체내가 아니고요. 외부에서 이제 코로나가 전염돼 가지고 와서 퍼뜨리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입도를 한 셈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 그러다 보니까 청정 지역이었던 제주가 지금 발칵 뒤집혔는데 이 확진된 분들을 보면요. 보세요. 제주도 누적 확진자가 85명인데 이 뉴스파이터에서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주 이통장 단체 연수로 7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번에요. 보세요. 여행 상품으로 갔던 분들이에요. 어떤 여행 상품이냐. 제목 한번 보세요. 코로나 탈출 제주 나들이. 이 여행으로 제주를 갔다가 관광객 일행 3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지금 제주도민들은 얼마나 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겠습니까? 원희룡 제주지사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를 방문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주를 사랑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 고맙습니다만 제주를 사랑하시는 만큼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제주 방문을 미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주도는 코로나 탈출의 도피처가 아닙니다.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입니다. 그리고 방역수칙 준수입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원희룡 지사의 얘기 중에 방금 했던 그 얘기가 정말 다가옵니다. 제주도는 코로나로부터 탈출을 위한 장소도 또 코로나19의 도피처도 아니다. 정말로
가슴을 후벼 파는 말입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제주도에까지도 코로나가 확산이 되기 시작하자 제주도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4일부터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아닌 1.5단계를 이 제주도의 실정에 맞추어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고 하면 민간이 주관을 해서 집합 모임 행사를 100명 이상을 전면 금지를 하고 도내 국공립시설 같은 경우에는 정원의 30% 이상만 입장을 하고 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의 식당이나 카페 등 테이블 간 1m 거리를 두고 PC방, 영화관, 임의용실도 다른 인행 간 좌석을 띄우는 등 이것이 정부 아닌 1.5단계보다도 강화된 지침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정말로 제주가 지금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요. 감염 확산을 막으려면요. 여러분 확진자가 다녀간 곳은 당연히 방문을 자제해야 될 텐데 지금 광주에서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홍종선 기자님. 네, 확진자가 방문한 것도 아니고 확진자가 근무한 곳이었습니다. 광주 지역 최대 유통업체인 모 백화점인데 여기에서 이 자파 매장의 점원이 코로나 확진이 된 겁니다. 네. 자, 이 분의 이제 일정을 보면 네. 지난달 27일부터 기침이라든가 이런 증상이 나타났어요. 네. 그런데 28, 29일까지 계속 근무를 했는데 29일이 무슨 날이냐? 남편이 확진을 받은 그날까지도 근무를 했습니다. 어허. 그리고 본인도 바로 다음 날 30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백화점 측의 대응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땠는데요? 어떤 거냐면 먼저 확진 했는데 이 부분을 고객한테 알리지 않고 내부에서만 공유를 했어요. 자기들끼리만 그냥 네, 돌려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동료들 검사 30명 해봤더니 다 음성이네. 이 직원만 자택 격리시켜 놓고요. 그 매장 빼고 나머지 매장을 영업을 강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진자가 근무한 이곳에 고객들은 못 모르고 계속 출입을 했던 거죠. 네. 이런 부분 사실 다른 백화점들 보면 이런 확진자가 발생하면 당장에 고객한테 알리고 그 매장뿐 아니라 전체 영업 정지하잖아요. 이런 상황과 굉장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김복준 네, 예. 의원님 이곳은 기초적인 상식도 없는 곳이에요. 잠복기라는 말 몰라요? 잠복기가 하루 이틀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겁니까? 잠복기가? 백화점 측에서는 그래도 그런 얘기를 해요. 점원의 남편이 확진이 되자마자 바로 자기들은 매장을 폐쇄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독을 했다는 겁니다. 즉 네. 말하면 이제 선제 조치를 좀 충분히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지침에 위배되는 건 아니라고 본다 이 네. 얘기고요. 그다음에 역학조사를 했더니 추가로 검사가 필요한 어떤 밀접 접촉자는 없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죠. 확진자가 발생하고 난 그 다음 날이에요. 하루가 지난 그 다음 날 어제 오후에 비로소 거기 왔다 간 시민들한테 안전 문자 그 이제 보내고요. 네. 그다음에 백화점 점원들 확진 사실을 이제 그때서 알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안이하게 하루 정도가 경고한 거죠. 그렇죠. 하루 사이에 그 시민들 왔다 간 시민들이 다 밖에 나가서 접촉하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겠네요. 네. 자, 코로나19가요. 지금 전국으로 이번 3차 유행의 특징은요.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전국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올해 초에 하루에 741명의 환자가 나왔고 가장 많이 고통을 받았던 도시가 바로 대구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대구가 그 이후에는 굉장히 방역을 잘해왔어요. 네. 그래서 10월 30일 기준으로 한 달 동안 확진자 수가 한 자리였고요. 여기에다가 전국적으로 569명 확진자가 나왔던 27일에도 17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0명의 확진자가 그래요? 나온 것이 바로 대구였습니다. 근데 대구가 최근 긴장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어허. 왜냐하면 어제 확진자가 11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처음으로 확진자가 두 자릿수가 된 거고요. 어허. 오늘도 대구에서 신규 확진자가 4명이 추가로 발생을 했는데 네. 그중에 3명은 용산구에서 확진된 영남대 음대 강사로부터 N차 감염이고 한 명은 아직 감염 경로를 알 수가 없어서 역학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대구가 다시 바짝 긴장하고 방역의 고삐를 죄일 수밖에 없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인철 변호사님 사실 그동안은 대구는 정말 대구의 기적이라 불릴 정도로 방역에서 정말 모범적인 사례로 꼽혔습니다. 정말로 심각했었죠. 거의 도시 전체가 봉쇄되는 수준에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뭐 최 변호사님께서 설명하셨듯이 굉장히 지금은 이제 관리가 잘 되고 있고요. 그 방법을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빠른 검사 받기. 의심 증상이 있으면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빠르게 검사를 받았고요. 두 번째는 역시 마스크 착용. 이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지금 많이 나아졌고요. 예전에 한번 큰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지금의 위기도 잘 겪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구 힘내시기 바랍니다. 대구가 정말 모범적인 방역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마음 정말로 그 능력이 계속해서 빛을 발할 거라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런가 하면요. 이런 와중에 수능이 바로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금 어떻게 준비가 돼가고 있을까요? 최단비 변호사님. 네, 사실은 이제 수능이 다가오면서 자가격리자라든지 확진자들은 어떻게 시험을 볼 수 있을까 이런 우려들이 많았는데 네. 이 정부에서는 당일날 확진을 받은 모든 사람들도 다 시험을 볼 수 있게 대응 체계를 수능생들요? 마련해놨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진 또는 격리 중인 수험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보건소에 수능 응시자임을 통보를 하면 예비 소집일에 뭐 가족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가면 그러면 이 수험표를 대리로 수령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로 수험표를 수령을 하고 확진 수험생인 경우에는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응시를 하고 자가격리생이면 별도의 수험장에서 별도로 응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날 오늘이죠. 오늘이라도 혹시 의심 증상이 있으면 꼭 이제 증상이 있는 것에 따라서 검사를 받아달라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이 바로 수능입니다. 수능 시험장에 이제 출입되는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건 모두의 건강, 방역을 위해서 그런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 이 시험 시간, 예정된 시험 시간보다 좀 더 일찍 도착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 검사가 저렇게 많기 때문에 일단은요, 손 소독을 합니다. 그리고 차례로 줄을 대기해서 체온 측정과 증상 유무를 확인하고요. 증상이 없는 경우는 일반 고사장으로 가서 입실해서 시험 보고요. 증상이 있는 경우는 당황하지 마세요. 증상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험생 여러분들 2차 체온 측정을 합니다. 이거 잘못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도 2차 체온 측정에서 증상이 확인되면 2차 체온 측정에서 증상이 없으면 일반 고사장 가고요. 그때도 증상이 있다 하면 별도 고사장으로 이동하는데 별도 고사장이 어떻게 생겼는가 궁금하시죠?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확진자가 치르는 곳, 확진자가 시험을 치르는 곳 이렇게 생겼습니다. 발열 체크 시간을 고려해서 여유 있게 시험장에 도착해야 되는데 확진자인 경우, 확진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렇게 별도의 고사장 그 내부 모습입니다. 저런 곳에서 편안하게 그나마 불안에 떨지 않고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방호복을 착용한 시험 감독관 입회하에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지금 교육부와 정부가 지금 여러 차례 세심하게 지금 신경을 쓰면서 사실 일생이 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 수능생들이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저렇게 최선의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종선 기자님 어쨌든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수능생들의. 올해 고3이 정말 고생이 많았어요. 일단 학교 가다 안 가다 리듬이 깨졌고요. 학교에 가도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예비 소집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가 고사장이야. 그 건물 앞에까지는 갈 수 있었는데 그 건물 내부에 들어가서 교실이 이렇게 생겼구나, 화장실 여기 있구나 확인할 수 없었어요. 그냥 외경만 보고 돌아갔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실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는데 이게 지금 언론 보도라든가 인터넷 방송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뭐냐면 옆에 거리 두기는 2m가 되는데 앞뒤 간격 거리 두기가 안 돼서 앞에 칸막이가 설치가 되고요. 빛이 반사가 되면 안 되니까 투명하지 않은 불투명, 약간 반투명 같은 그런 재질로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걸 본 또 수험생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벌써 수능 칸막이 사서 집에서 쳐놓고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비하고 익숙해지려고 하고 있었다는 거죠. 네. 집에서도 마스크 쓴 채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대비를 해가면서 공부를 했어야 됐다는 것 자체 정말 올해 고3들 너무 안쓰럽습니다. 네. 사실 고3 학생들도 재수를 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능을 대비해서요 참 눈물겹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가정에서 지금 치르고 있어요. 이인철 변호사님. 예. 지금 내일이 이제 수능 시험이니까 오늘은 이제 노트 같은 거라든지 책 같은 거를 봐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 수험생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무려 조회수가 100만 회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수능 시험장을 가상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어허. ASMR, 자율감각 혈압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 수능 시험장을 실질적으로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 소리를 이제 내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종소리라든지 심지어는 주변에 소음이 있잖아요. 백색 소음, 재치기 소리라든지 심지어는 옆에 수험생이 다리 떠는 소리까지 이제 나온다고 하는데 그래요? 예, 이게 이제 왜 도움이 되냐 하면은 수험생이 이제 긴장을 하잖아요.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가면 긴장을 하거든요. 그 긴장을 좀 완화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보긴 보시는데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 짧게 한번 체험하시고 마지막으로 정리해가지고 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치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이 결승전 가면 이 심적 부담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야구장 관중 소음 같은 걸 틀어놓고 그런 데서 결승전 하는 연습을 훈련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ASMR 비슷할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장면, 어떤 소리가 정말 나오는지 그걸 실전처럼 훈련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은 책상 위에 붙여놓은 스티커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수험 피해각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에 대한 안내를 하십시오. 시험 시작 5분 전입니다. 책상 아래로 두 손 내리시고 문제지 배부하겠습니다. 자, 2교시 수학여행 시간 끝났습니다. 답안지 뒤집어서 오른쪽에 놔주시고 머리에 손 다 올려주세요. 지금 답안지 더 쓰시면 부정행위입니다. 손 올려주세요. 쉽게 말하면 예행 연습이란 말이에요. 한번 저걸 들어보고 훈련한 것과 실제 그냥 안 들어보고 현장에서 듣는 건 긴장감의 차이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서는 안 되는 소리도 있다면서요, 홍종선 기자님. 네, 저런 백색 소음은 어떻게 들어보면 연습이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긴장 풀겠다고 왜 후렴구가 계속 반복되는 중독성 강한 음악을 오늘 들으면 내일 문제 풀 때 다른 과목도 다른 과목이지만 수학 문제 풀 때 자꾸 그 노래가 반복해서 생각이 나면서 뇌의 활동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오늘 중독성 강한 음악 절대 듣지 말라고 하고요. 또 있습니다. 평상시에 먹지 않던 음식 몸보신 한다고 기운 내라고 먹는다든가 먹지 않던 약 먹는다든가 아니면 과식한다든가 이런 거 피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수능 금지곡이 몇 곡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들려드리려다가 차차차 오히려 들려드리면 독이 되겠지 하고 저희가 일단 들려드리지 않습니다만 정말 그 정도로 지금 수험생들은 긴장감이 극도에 달해 있을 겁니다. 자, 수험생들 정말로 만전을 기해야 될 텐데 수험생들한테 필요한 이 얘기 좀 최단비 변호사님이 좀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로운 환경에서 시험을 치셔야 되기 때문에 또 새롭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발열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평소보다도 입시 시간이 길어져서 좀 더 빨리 도착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마스크를 항시 쓰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KF90이나 80 마스크를 권장을 하고 평소처럼 얇은 마스크, 망사 마스크는 안 되는데 이게 본인 확인 이외에는 계속 쓰고 있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시험 보잖아요. 그러니까 오염될 때 대비해서 여분 마스크를 반드시 준비해 가셔야 하고 방역을 위해서 환기를 계속하기 때문에 추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얇은 옷을 겹겹이 입고 가셔서 체온 관리를 하실 것을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쉬는 시간에도 친구들이랑 함께 모여서 얘기를 하거나 점심을 같이 먹을 수가 없다. 그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전대미문의 사태입니다. 사상 최초로 12월 수능에 코로나 수능을 치르면서요. 이번에는요. 고사장 앞에서 후배들이 선배님 시험 잘 보십시오. 수능 대박 나십시오. 이런 응원 못하게 돼 있습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이런 응원 못하게 돼 있어요. 진짜 그래서 지금 이번에 수능 치르는 수험생들이 그런 면에서는 정말 참 어떻게 보면 참 불운하다 할 수도 있겠지만요. 하지만요.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조용한 환경에서 더 집중해서 수능 대박이 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능까지는 잘 왔어요. 그런데 방역당국에서는요. 수능이 끝나고 난 뒤를 더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방역 당국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방역 수칙 위반 사례들이 마스크 미착용, 발열 감시 미흡, 거리 두기 미준수 등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바라면서 특별히 오늘은 모범 사례 하나로 어린이들이 오랜 시간 같은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긴급 돌봄 교실에서 마스크 착용 수칙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함으로써 추가 전파를 차단한 사례가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26일 경남 거제시에 소재한 긴급 돌봄 교실 운영 사례가 되겠고, 저 긴급 돌봄 교실 운영 사례 되게 어쨌다는 건데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김복준 의원님. 예, 지난 8월 28일 날 경남 거제 장승포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8월 28일 날. 근데 이 학생이 8월 27일 전날이죠. 그 전날 8월 26일 전전날 이때 두 번에 걸쳐서 이 돌봄 교실을 이용을 했어요. 아하. 그러면 거기에 이 아이들이 전부 다 그 EIA에서 또 이거 감염될 수도 있었잖아요. 네. 굉장히 우려를 하고 막 그 이 조사를 많이 했는데 네. 88명 전원이 전혀 걸린 사실이 없어요. 돌봄 교사 그래요? 포함해서요. 어허. 이 교실 관계자까지 다.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이거 봤더니 네. 교실 내에서도 철저하게 마스크를 착용했던 겁니다. 교실 내에서도? 아하. 이른바 그래서 이제 정말 이게 잊지 마스크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예. 야, 김복준 의원님이 말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대단하시면 잊지 마스크. 네, 정말로 마스크는 꼭 착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요. 한때 코로나 국면에서 정말 많은 언론에 그리고 세간에 관심 받았던 사랑제일교회가 있는데 이번에 또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이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재개발 지역입니다. 아하. 재개발 지구인데 이 재개발 지구가 2018년도부터 이주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사랑제일교회 이외에 대부분의 주민들은 다 이주한 상태입니다. 근데 사랑제일교회가 이주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 재개발 조합에서 지난 5월에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을 넘겨달라. 그러니까 이제 나가달라 이런 소송이죠. 그래서 이겼습니다. 재개발 조합이. 네. 이겼기 때문에 이 판결을 통해서 이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보낼 수가 있는 네네. 상태이죠. 그래서 이 조합 측이 용역업체와 함께 지난 6월에 두 차례나 이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때 두 번 다 이 반발로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 26일에 세 번째로 강제 철거를 시도를 했었는데 네. 이때 사랑제일교회 측이 화염병을 투척했다.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금 새로운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염병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화염병 투척 의혹까지 나오다니요. 이와 관련해서 사랑제일교회 측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있었던 명도 집행에서 법원은 아예 집행문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화염 방사기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화염 방사기가 아니라 동력 분무기, 고압력 분무기가 정확한 기구의 명칭입니다. 또한 명도 집행을 하러 왔다는 용역 800명은 한 명당 소화기를 3개씩 들고 쇠파이프와 심지어 기름까지 잔뜩 들고 왔고 교회와 인근 공간에 기름 냄새가 지금도 진동을 합니다. 기름은 무엇을 할 때 사용합니까? 불을 낼 때 사용합니다. 또 용역이 던진 화염병, 용역이 불특정 다수 교회 성도들에게 위에서 아래로 무차별적으로 던져 내리꽂은 기왓장 수백 장. 이것은 명백한 살인 미수입니다. 지금 사랑제일교회 측 얘기를 들어보면 앞서 영상에 잠깐 나왔던 장면은 다 자신들이 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김복준 의원님. 결론은 그 얘기입니다. 사랑교회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용역들이 올 때부터 한 명당 소화기를 3개씩 들었다. 근데 소화기는요.
시위 진압하는 과정에서 혹시 화재가 발생하면 진압 끄기 위해서 경찰관도 사실 들고 가요. 그러니까 아마 용역들이라고 하더라도 무슨 이 불에 대비한 소화기를 들고 가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네. 뭐 3개씩 들었다는 얘기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 교회 측에서 얘기하는 건 그들이 쇠파이프하고 기름까지 잔뜩 들고 있었다. 네. 용역이 기름을 왜 들고 갔을까요? 저 불은 대체 누가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결론은 그겁니다. 용역들이 기름 들고 오고 소화기 들고 온 걸로 봐서는 그들이 화염병을 던진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경찰 얘기는 조금 다릅니다. 경찰이 이 화염병 관련돼 가지고 이제 수사를 진행을 했어요. 고발이 들어왔으니까 또 화염병 던지면 누가 했는지 가서 확인하는 게 경찰의 의무니까요.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아마 그 교회 측에서 화염병하고 화염방사기 비슷한 거를 그런 관련 물품을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명확하게 그게 어디 건지는 이제 경찰이 나중에 밝히겠죠. 네. 지금 저 영상이 중요한 게 최단비 변호사님 이른바 체증 작업 중에 이제 나온 것 같아요. 저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김복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찰이 교회 본관과 별관에서 서류, 컴퓨터, CCTV 등을 지금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석 중에 있는데 경찰은 사랑제일교회 측이 지금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화염병 사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 사랑제일교회 측에서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지금 용역업체 측에서 이러한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데 재개발조합 측의 입장은 이때 당시에 집행을 감독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사람이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물 제시하지 않았거나 그렇게 절차를 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만약에 그 당시에 화염병이 날아오거나 이렇게 있어서 자기 옆에 있는 동료들이 그런 일을 당해서 잠깐 뭐 격분할 수 있었지만 바로 재진한 상황이었다. 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쉽게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경찰 수사 방향을 뉴스파이터가 바짝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확 바꿔볼까요? 아니, 이분들이 이렇게나 진한 우정이 있었습니까? 홍종선 기자님? 네, 이찬원 씨와 김희재 씨 두 트롯 가수의 우정 얘기인데요. 아하. 먼저 이찬원 씨 얘기하겠습니다. 이찬원 씨 여러 트롯 가수 중에서도 정말 정통 꺾기 아주 가창력 좋은 가수죠. 네. 그런데 사실 그동안 영탁 씨, 이명웅 씨, 뭐 김희재 씨, 장민호 씨 다 인터넷 방송하고 있었는데 우리 이찬원 찬또는 안 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바로 어저께 저 시작합니다 하고 시작했더니 반나절 만에 6시간 만에 그냥 10만. 대박 사건! 네, 구독자 수 10만 되면 실버 버튼 주잖아요. 10만 바로 돌파. 댓글도 금세 10,000개. 오늘은 또 뭐 10,000개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이 늘었어요. 그 한 14,000개, 6,000개 되고 어제 조회수 15만이더니 오늘 제가 방송 전에 확인했더니 32만 조회수. 대박. 정말 대단히 지금 팬들이 좋아하고 계십니다. 이찬원 씨의 별명 하나 붙여야겠네요. 한 방에 10만. 네, 한 방에 10만. 이찬원 씨 왜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요. 이찬원 씨의 일상을 그렇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처음으로 유튜브 자리에 서가지고 되게 어색하네요. 이제 올해가 다 가고 있는 시점에 너무 민망해. 올해가 다 가는 시점에 너무나 민망하지만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친숙한 모습 그리고 그동안 방송에서 보여드리지 못했던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또 들려드리기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민망해.
역시 가수분들은 그냥 말하는 것보다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것 같습니다. 노래. 최단비 변호사님 그냥 말할 땐 되게 민망해했어요. 처음에는 뭐 창피해요. 갑자기 노래를 부르시니까 너무 막 노래를 뽐내시면서 피아노 실력을 막 뽐내시는데 반나절 만에 10만 돌파했잖아요. 근데 또 깜짝 공약 내걸었습니다. 어허. 올해가 가기 전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죠. 올해가 가기 전에 30만을 내가 만약에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유튜브 라이브로 미니 콘서트 아니면 미니 팬미팅을 개최하겠다. 하하.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노래, 내가 하고 싶은 노래를 피아노 연주와 함께 들려드리겠다라고 했으니까요. 네. 제 생각에는 30만 금방 넘을 것 같습니다. 아까 32만 방송 전에 얼마라고요? 조회수가 조회수 32만 32만. 지금 현재 구독자 수는 아니고 11만 6천 아하. 정도 됩니다. 아하. 구독자 30만 달성 금방 도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정말 올해 가기 전에 랜선 미팅 볼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이찬원 씨의 이 소식 유튜브 시작했다는 소식에 한 걸음에 달려온 분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또배기 찬원이가 유튜브를 개설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뭐라고 검색하면 됩니까? 2,000원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2,000원, 유튜브 2,000원, 규규규. 감사합니다. 드디어 오늘부터 우리 찬원이가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들어가서 봤거든요. 네네네. 벌써 3만여 분이 그 지금 올린 걸 보셨어요. 여러분 또 찬원이의 평상시 때 모습은 어떤지 또 오늘 또 유튜브에서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엄청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아주 멋진 소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사실 요즘 인기 가수분들한테는 이렇게 이 유튜브 만드는 게 거의 그냥 필수 코스가 됐어요 지금. 이찬원 씨가 대단한 게 저 같은 경우에 지금 3년 정도 했는데 지금 5천 명이거든요. 근데 올리자마자 11만 명이 됐으니 대단하고요. 근데 이찬원 씨가 30만 명 되면은 이제 본인이 뭐 한다고 공약을 했잖아요. 그 어렵다는 30만 명 달성하신 분이 바로 여기 계십니다. 김복준 교수님 같은 경우 30만을 넘었거든요. 대박 사건. 정말 대단하시군요. 네. 요즘에 가수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패널들 같은 경우에도 이 개인처럼 하는 게 이제 많이 유행이 되고 있는 게 그 장점 중에 하나가 소통이에요. 네. 팬들과 그 구독자분들과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로 이 앞서 이제 이찬원 씨를 많은 또 선배 또 형 가수들이 이 축하를 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렇게 많은 축하를 해주는 분들 중에서도 김복준 의원님 그래도 눈여겨볼 분이 있다면서요? 김희재 씨입니다. 김희재 씨. 김희재 씨 같은 경우는 알고 보니까 이찬원 씨하고 12년지기예요. 그래요? 어떻게 12년지기가 되냐면 뭐 나이는 김희재 씨가 한 살 더 많다고 그래요. 뭐, 그러면 거의 친구죠. 그러네요. 네. 2008년도 한 방송에서 트로트 신동 그 프로를 같이 했어요. 그때 데뷔를 했는데 그때 이제 이찬원 씨 같은 경우는 대구 조영남. 그다음에 이제 김희재 씨 같은 경우는 울산 이미자 뭐 이래가지고 이제 트로트 신동으로 나왔었는데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지금은 다 커가지고 성인이 돼서 12년 한솥밥 먹는 이제 소속사 또 갖고요. 그래요? 그런 식구가 됐다고 합니다. 네. 12년을 절친으로 지낸 만큼 두 사람 참 공통점도 많을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찬원 등장. 오늘 옷 마음에 드시나요? 아유, 마음에 듭니다.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제 큰일 났어. 나도 좀 잘생긴 거 같아. 미안해. 사랑 한 번 더 할까? 미안해. 사랑의 까만 눈인데 내가 왜 이럴까 몰라요 나도 몰라요 울고만 싶어 아무리 써봐도 자꾸만 보아도 뭔가 빠졌어 사랑해요 I love you 참 친한 모습이 보기 좋은데 아니 홍종선 기자님 그러면 라이벌 의식은 전혀 없어요? 두 사람 사이에? 라이벌 의식이 저는 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남진, 나훈아 두 분도 그 라이벌 의식이 서로를 성장시켰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네요. 근데 트로트 가수는 당장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어려운 시절
노래 부를 무대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 사람만 잘 되는 것도 아. 아니고 같이 잘 되고 있어요. 네. 서로 행복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러브레터 두 사람이 부르는 듀엣곡 들으셨는데 김희재 네.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찬원의 노래 시절 연인, 인연 그리고 또 내 노래 오르막길 이것도 듀엣으로 부르고 싶다. 아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요, 김희재 씨가요, 와, 이 발이 이만저만 넓은 게 아닙니다. 이분이랑도 친하다는데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모랑 데이트하는 날 맛있는 밥을 먹으러 왔어요. 주문 완료 한번 해주세요. 주문 완료. 도 오렌지. 뭐 드려요? 모자도 오렌지. 카프도 오렌지. 커플티를 입고 저희 맛있는 식사를 하러 김희재를 오늘 샅샅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스포츠 기자들 다 모아놓고 할 얘기가 있습니다. 왜 스포츠 기자를? 나 말라가 너무 먹어요. 최단비 변호사님, 서지호 씨를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데뷔한 지 27년 차 트로트 가수 서지호 씨인데요. 아. 이 서지호 씨와 김희재 씨가 어떠한 인연이냐? 아까 보셨죠? 이모와 조카 사이입니다. 아하. 깜짝 놀라셨죠? 근데 진짜 이모와 조카 사이는 아니고 아하. 어렸을 적 인연으로 정말 가족같이 지내는 친이모와 친조카 같은 사이라고 그래요? 해요. 근데 이번에 이 둘이서 알게 된 지 15년 만에 한 무대에서 같이 무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서지호 씨가 내가 15년 만에 이렇게 무대에서 듀엣을 하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감격스러웠다 이러한 소감도 밝혔습니다. 아니 그러면 홍종선 기자님, 뭐 애초부터 두 사람이 이모 조카 사이처럼 이게 가깝게 지내는 게 예전부터 많이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희재 씨가 생각이 바른 것 같아요. 이 인기 가수, 트로트 가수 서지호 이모가 있지만 이모의 그림자를 지우고 싶었다. 내가 후광 입었다 소리 듣는 게 아니라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숨겼습니다. 아하. 그리고 심지어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모의 노래 돌리도를 부르면서도 서지호 씨를 언급하진 않았어요. 우리 친이모 같은 이모예요.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바로 그 트로트 프로그램 결승전 당일에 이게 알려지게 됐어요. 아하. 그러면서 실검에 이 김희재 씨 이름과 함께 서지호 씨 이름이 온종일 실검이 된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네. 실제 이모 조카 사이는 아니지만 그만큼 친하게 지내는 두 사람 정말 끼로 똘똘 뭉친 것도 닮았답니다.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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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볼 때 잘해 너만 바라볼 때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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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때 잘해 옆에 있을 때 돌리도 돌리도 내 사랑 돌리도 한 번 더 내 사랑은 다시 오지 않아 후회할 때는 이미 늦었어 돌리도 돌리도 내 사랑 돌리도 같은 노래 다른 느낌입니다.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예. 서지호 씨 입장에서는 와 김희애 씨가 이렇게 성장한 게 참 대견스러울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모 입장에서야 당연히 그렇지 그러네요, 않겠습니까? 진짜. 근데 이제 예전에야 뭐 서지호 씨가 더 유명한 가수였으니까 어떨지 몰라도 최근에는 조카 덕분에 그 실검에 올라갈 수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행사 같은 데도 지금까지 하던 것보다 2배 늘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 조카 덕 톡톡이 보시는 그러네요, 것 같고요. 진짜. 네. 서지호 씨 그런 얘기 했어요. 그 김희재 씨 관련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착하고 똑부러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노래도 잘했고 춤도 잘 췄고 그랬는데 최근에 보니까 방송에 가서 마음가짐도 아주 단단히 대비가 돼 있고 네. 아주 프로페셔널해졌다. 네. 그러면서 또 요번에 같이 노래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모를 또 리드까지 해더라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아주 대견스럽다. 그러겠네요. 이렇게 하면서 뿌듯함을 전했습니다. 참 대단하네요. 부럽습니다. 진짜. 네, 네.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서지호 씨가요.
알고 봤더니 20년 훌쩍 넘은 베테랑 가수인데 홍종선 기자님 왜 이제야 거의 전성기를 이제야 맞이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서지호 씨가 1993년도에 데뷔했어요. 어허. 그때 일종의 데뷔 동기가 누구냐면 엄정화 씨, 도영경 씨, 김혜연 씨. 그래요? 엄정화 씨 굉장한 가수죠. 댄스 가수. 근데 사실 서지호 씨도 댄스 가수로 데뷔를 했었고 도은경 씨 락커고 김혜연 씨 또 트로트 가수고. 그런데 네. 이 서지호 씨가 보니까 다른 동기들은 잘 되는데 나는 그때 처음에는 트로트 카리스마 여전사 이런 타이틀도 얻었었지만 잘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비참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데뷔하고 나서 한 1년 반 만에 휘리릭 사라졌어요. 그리고 데뷔 시점부터는 꽤 오래 지나서 7년 뒤에 네. 2000년도에 가수 박미 씨 노래죠. 어디 갔을까? 이 노래로 그래 나도 다시 한번 해보자. 재기를 하게 됐고 또 좀 아까 들으셨던 돌리도가 이렇게 인기를 얻으면서 서지호 씨가 이제 다시 한번 와 카리스마 넘치는 트로트 전사다 이런 얘기 듣고 있죠. 아니 근데 앞서 동기들의 면면을 다 보여드렸는데 최단비 변호사님 그런 생각 들었을 것 같아요. 왜 나만 잘 못 나가는 거야? 동기들은 다 이렇게 쭉쭉 잘 나가는데 그렇게 생각 들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힘들 때 손을 내밀어준 동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요? 바로 배미어로 유명한 김혜연 씨. 어허. 김혜연 씨가 이 손을 내밀어주면서 트로트 가수로 이제 새로 출발을 하게 됐는데 서지호 씨가 이제 전 남편이 사실은 가수 활동을 반대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가수 활동을 그만두고 내조에 전념을 하고 있었는데 전 남편이 사업이 좀 어려워서 빚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본인 이름의 빚뿐만이 아니라 친정에도 빚이 너무 많아서 양육비를 벌기 위해서 밤무대에서 노래까지 하고 굉장히 힘들었대요. 그래서 생활고를 겪고 있던 중에 김혜연 씨가 트로트 가수 해보면 어떠냐 이렇게 하면서 새 출발을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천군 만마를 얻었을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예,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냐고 하면은 이 생활고가 너무 심해서 전기도 끊기고 아이고. 가스도 끊기고 그야말로 그냥 겨울에 냉방에서 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동료 친구인 김혜연 씨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다음날 현금으로 50만 원을 보내주면서 힘내라고 위로를 한 겁니다. 아하. 그래서 그 돈으로 일단 급한 일을 처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해 주듯이 이제 트로트 가수로도 전향을 하고 네. 5년 정도 밤업소에서 정말로 이를 악물고 죽으라고 노래하며 일했다고 합니다. 네. 이 네 분이요. 우정을 잘 간직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또 사랑받기를 뉴스파이터가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에 올라온 고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한 20대 후반의 여성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민을 올렸습니다. 무슨 고민이냐? 내 친구가 무늬만 친구였나 보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면서 집들이에 와서 축하해 주는 게 그렇게나 힘든 일인가 싶다. 이러한 고민을 올린 겁니다. 근데 대체 어떤 사연이 있길래 저렇게 알 듯 모를 듯한 고민을 올렸을까요? 네, 이 고민녀 같은 경우에는 20대 후반인데 힘들게 수도권 인근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된 거죠. 근데 이 집이 사실은 평수가 크지 않아서 친구들이랑 같이 뭐 집들이를 하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친구들이 야 그래도 너 집 샀는데 우리 집들이 한번 해야지. 저녁 한번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평소에 절친한 친구들이니까 기분 좋은 마음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집들이 자리에서 한 친구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한 거죠. 아니, 홍종선 기자님, 이 친구는 휴지 안 들고 간 거예요? 왜 마음이 상한 거예요? 이렇게 친구들이 들어오면서 다른 친구들은 야, 집 좋다. 너 집 산 거야. 이렇게 축하를 해줬는데 한 친구가 뭔가 표정이 좀 어둡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얘기하는 게 여기 뭐 지역 서울도 아니고 화장실도 좀 너무 작고 구조도 좀 애매해가지고 집값 좀 별로 안 오를 것 같아. 오르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 어떻게 어렵게 살고 어떻게 어렵게 마련한 집인 줄 아는데 이걸 함께 축하해주지 않으니까 이분이 좀 마음에 섭섭함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들뜬 마음에 이 베풀었던 집들이 분위기가 이른바 갑분싸가 됐을 것 같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집에 오자마자 계속 꼬투리를 잡으니까 이 고민녀가 분노를 했습니다. 참지 못하고 야, 아무리 작은 평수지만 이 집의 전세가만 4억이야. 너라면 이 집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화를 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친구가 지지 않고 야, 4억이 있으면 여기서 왜 사냐? 나는 결혼하면 남편이랑 서울 아파트 매매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네. 친구가 우리 다시는 보지 말자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아니 인철 변호사님, 아니 진짜 왜 이런, 아니 이 친구분은 왜 남의 잔치집이랑 마찬가지잖아요, 집들이면. 근데 왜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 친구분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질투심이죠. 그래서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이 질투심을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아하. 도대체 우리 인간은 누구에게 질투심을 느낄까? 여러분은 질투심 느끼세요? 뭐 이 나이 되면 질투심이 좀 줄어들지 않습니까?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약간 네네. 있으세요. 누구를 있죠. 질투하십니까? 네. 자, 근데요. 보통 나이대 같은 경우에는 본인과 비슷한 나이대, 너무 나이 차가 많이 나면 더 질투를 하지 않고요. 그리고 같은 성별을 질투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 같은 경우는 같은 여성, 남성 같은 경우는 같은 남성에게 질투한다고 하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친구가 잘 되면 부럽긴 하겠죠. 하지만 친구가 잘 되는 것은 결국 본인에게도 좋은 겁니다. 유유상종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친구한테 축하해주고 그 친구가 또 좋은 정보를 줄 수도 있고 같이 잘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친구를 시기하고 질투하면은 그 해가 본인에게 돌아올 수가 있어요. 좀 넓은 마음으로 정말 좋은 일이 있으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하. 자, 그래서 이 고민녀의 최종 고민은 대체 뭘까요, 최단비 변호사님? 그러니까 참 사이가 좋은 친구였는데 집들이 한번 했다가 관계가 깨져서 너무 허무하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너무 과했나 싶기도 해서 너무 마음이 좋지 않다. 이게 이 고민녀의 고민입니다. 아니 그러면 최단비 변호사님 이 고민을 소개해 주셨는데 최단비 변호사님 보시기에도 이 고민녀의 대응이 지금 친구분을 언짢게 할 정도로 과했어요? 어떻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면 계속 참고 있어야 됩니까? 자기가 정말 힘들게 산 집인데 야, 집 왜 이렇게 좁아? 서울도 아닌데 구조가 왜 이래? 한 번, 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과했고 이 친구가 뭐라고 그만해라는 얘기를 했을 때 나는 서울 아파트 살 거야 이 말도 저는 좀 과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 친구가 내가 너무 과했나라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건 참 좋은 것 같지만 이 친구가 돌아보는 것과 동시에 그 친구분도 집에 가서 돌아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연을 접하시고 많은 분들이 반응을 보이셨을 것 같은데요, 홍종선 기자님. 네, 아마 두 분 사이에 어떤 배경이 있을 텐데 우리는 이제 글을 통해서 그걸 모르니까 누리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남의 잔치 와서 저렇게 꼭 초치는 사람이 있다. 어떻게 보면은 힘들 때 위로해 주는 건 누구나 해줄 수 있다. 남도 해줄 수 있다. 정말 잘 됐을 때 그걸 같이 기뻐해 주는 게 진짜 친구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차피 좀 걸러질 사람이었던 것 같다. 이게 진짜 완전 현실이다.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고민녀의 마음에 공감해 주는 분이 많으신데요. 고민녀분들이 이렇게 누리꾼 응원 받으시면서 또 여하튼 그래도 내 집들이었으니까 이렇게 손 한번 내밀어 보시는 거, 마음도 넓게 쓰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앞서 누리꾼 반응 중에요, 김복준 의원님. 저는 개인적으로 와닿는 말이 힘들 때 위로하는 건 아예 모르는 남도 할 수 있다. 저는 이 말 다가오네요, 진짜. 맞습니다. 아까 또 우리 이인철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 진리예요. 친구가 잘 살으면 여러 가지로 덕이 있어요. 일단은 나한테 돈 빌려달라 소리 절대 안 할 거고요. 네. 이제 축복해 줘야죠. 근데 친구가 그 집 사고 하니까 뭐 속된 말로 뭐 배 아프다 이제 그런 얘기 같은데. 네. 근데 저는 이제 이 건을 보면서 네. 하나 느낀 거는 그래요. 거기 와가지고 축하를 진심으로 하지 못하는 친구가 문제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분도 슬기롭게 처신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친구들까지 같이 쇼핑을 해가지고 여럿이 있는 거 가운데에서 이 친구하고 단독으로 불쾌하다고 하더라도 다퉈가지고 그 친구가 이 박차고 나갈 정도였다면 다른 사람들을 그 초빙한 손님의 주인의 입장에서 도리는 안 한 거예요. 네. 그 부분은 좀 반성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상황이 아니었기를 네. 그 문을 박차고 나가신 친구분요. 그런 상황은 아니었기를 바라고요. 기회는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방송 보신다면요. 그럼요. 친구야 정말 축하해. 너 대단하다. 나 또 한번 초대해줘. 그런 전화 한번 남기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 이런 사고가 자꾸 일어나는 겁니까? 홍종선 기자님. 네, 차는 차도로 달려야 되는데 인도를 넘어서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사건 또 벌어졌습니다. 아하. 지금 이 흰색 차량이 이제 영상을 보실 텐데요.
흰색 차량이 저렇게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데 부딪히기 직전에 갑자기 운전석이 아니라 조수석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탁 내려가지고 저렇게 빨리빨리 그러네요, 막 네. 도망가는 모습이 보이죠? 네. 차량 뒤쪽으로 경찰차 모습도 보이고 아하. 경찰도 내려서서 지금 네. 바로 뒤에 경찰차 있습니다. 네. 경찰도 내려서서 저렇게 빠르게 쫓아가는 모습입니다. 김복준 의원님, 예, 지금 예. 조수석에 탔던 지금 저 남성으로 보이는 사람이 막 뛰어가고 경찰도 다급하게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마 경찰이 추적 중에 있었던 차량인 것 같고요. 네. 차가 이게 27일 날 04시 15분 새벽입니다. 네. 새벽에 발생했던 사건인데 마트를 들이받기 추돌하기 직전에 조수석이 열리면서 지금 한 사람이 내려갖고 뛰어가고 도망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얼핏 보신 분들은 눈썰미 있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저 내려서 뛰는 사람이 결코 성인은 아니에요. 아, 그러네요. 네, 체구가 맞습니다. 조금 작긴 예. 하고, 네. 결국 밝혀진 거는 13살 먹은 소년입니다. 아하. 네. 13살 소년이 조수석에서 나왔는데 그럼 차량은 운전자가 따로 있는 걸까요? 일단 피해를 당한 마트 측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제가 보통 한 4시 반 정도면은 출근을 해요. 근데 그날은 조금 제가 좀 늦었는데 하얀 산타페가 저희 건물, 저희 매장 앞에 주차가 돼 있어서 술 먹은 사람이 주차하고 간다 그랬는데 앞을 보니까 저희 셔터 정문을 그 차가 닫고 있는 거예요. 문은 열려 있고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경찰한테 C3 경찰차가 지나가길래 이제 잡았더니 곧 올 거라고 이 사건 때문에 금방 이제 경찰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이제 12살인가 13살짜리가 무면으로 운전하다가 이제 도망가고 차만 여기 이제 받든 거다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일단 셔터는 이제 못 썼고요. 아예 그냥 그 뒤에 강화유리 다 파손됐고 프레임 있잖아요. 문에. 예, 그것도 다 휘고 찢어지고 막 이렇게 됐어요. 지금 전적소상은 1,000만 원이 넘어요. 좀 황당하고 좀 믿기지 않습니다. 아니, 최단비 변호사님, 그러면 저 CCTV 상에서 조수석 문을 열고 도망쳤던 사람이 조수석에 탔던 사람이 아니라 운전자였다고요? 네, 운전자는 13살 소년이었고요. 당연히 13살 소년이니까 무면허였겠죠. 무면허 운전이었습니다. 지금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어요. 아하. 그냥 이제 물적 피해만 있었고요. 나중에 경찰에서 조사하면서 왜 이랬느냐라고 했더니 운전을 하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머니의 차량을 몰래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말 한때 철없는 행동이 하마터면 큰 인명사고를 낼 뻔했는데요. 정말로 13살 촉법 소년이라고 저 법의 테두리, 법의 망을 악용해서는 절대 안 되고 세상에 보세요. 대구에서 서울까지 그 사이에 사고 안 난 게 천만다행입니다. 300km를 운전했다는데요. 정말 부모님들이요 이참에 따끔하게 가정교육 시켜주시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닌 밤중에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요. 제가 영상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여성이 걸어오는데요. 좀 비틀비틀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차량 옆을 지나가는데 자신의 차인가요? 옆에서 이제 뭔가를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몸을 좀 비틀비틀합니다. 뭔가를 줍더니 일어납니다. 쪼그리고 앉아서 뭔가를 계속 주워요. 그런데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차량인가요? 사이드 미러도 만져보고 차 내부도 지켜보고 두들기고 안에 누가 타고 있을까요? 계속해서 노크도 합니다. 그런데 가다가 자기 차 아니었던가요? 가다가 저쪽에서 뭔가를 집어도 다시 옵니다. 혹시 차 트렁크에 뭔가 실으려고 했던가요? 그런데 세상에 차에다가 뭘 던집니다. 아니 자기 차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요 정황상. 그런데 저게 화분인가요? 저걸 다시 저 차량에 집어 던집니다. 투포한 선수인가요? 세상에. 그러면서 보세요. 블랙박스에 찍힌 모습인데요. 아이고 세상에. 흙이 다 날립니다. 화분 같아요. 그러면서 유유히 현장에서 사라지는 저 여성. 홍종성 기자님 대체 저 여성은 저 차와 무슨 연관이 있는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아하! 이 차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고요. 지금 잘 설명해 주셨지만 저렇게 맨 처음에 사이드로 밀어 만지는 거 갔다가 자기의 소지품 줍는 거 갔다가 지금 화분 던졌죠. 네. 그런데 이게 한 번이 아니고요.
무려 3번을 던졌다는 겁니다. 아하. 지금 차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 네. 뭐 이렇게 헌차로 보이지도 않는데요. 그런데 이 여성이 지금 술에 취해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아하. 이 차주분 당연히 바로 이제 신고를 했죠. 지금 마음에 용서할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차주분뿐이 아닙니다. 지금 누리꾼들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내 차도 아닌데 내가 지금 화가 치솟는다. 그러겠네요. 아니 지금 술에 취했다고 그래서 저거 용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 차량의 차주는 당시에는 저 차량에 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차돼 있던 차량 같아요. 나중에 저걸 영상을 보고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봤으면은 이제 그 여자를 바로 알았을 텐데 처음 보는 사람이고 뭐 일면식도 없고 그래서 그래 더 황당했죠. 뭐 차량 지금 스크래치도 많이 났고 옆에 문짝도 뭐 찌그러졌고 유리도 기스가 났고 뭐 해가지고 수리를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 자체를 타고 쉽지가 않아요. 그냥 계속 탈 때마다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업무도 바쁜데 지금 손에도 안 잡히고 네. 일어났으니까 또 안 일어나려는 법도 없고 저는 일단 뭐 왜 그랬는지 이유라도 좀 듣고 싶고 지금으로서는 화가 너무 많이 난 상태여가지고 합의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다른 또 피해자가 생겨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인철 변호사님 네. 영상만 보고 있다간 저 여성 원래는 저 여성의 차량인 걸로 착각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특히 이 남성 같은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 자동차 특히 좋아하는 분이 있거든요. 네. 이분 같아요. 이분이 이게 이제 첫 차라고 합니다. 아하. 생전 처음 찬 사고요. 그것도 신차예요. 네. 굉장히 고급 승용차거든요. 아하. 정말 애지중지 정말로 이렇게 사랑하고 잘 타고 있는데 네. 갑자기 차에 와 보니까 막 화분과 흙이 나뒹굴어져 있어서 깜짝 놀랐겠죠. 세상에. 그래서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까 웬 난데없이 어떤 여성이 막 화분을 던지면서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차를 훼손하고 있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사람 표현하면 정말 가슴이 찢어진다고 네. 합니다. 저 여성 잡혔겠죠, 김복준 의원님? 아니 현재는 잡히지 않았고요. 세상에. 경찰에서 지문을 채취한 것 같습니다. 화분 집어서 던졌으면 그 화분에 남아 있는 지문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CCTV 영상은 저렇게 잘 나왔잖아요. 네. 그거를 토대로 해서 지금 이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저 피해자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지금 빨리 잡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보 좀 해달라고 지금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단미 변호사님, 피해 차량 주인이 얼마나 억울하면 제보해달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범인 잡아서 죄값 치료해주고 싶다. 아까 목소리 들으셨죠? 합의 같은 건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술을 깼을 거예요. 방송 보면 자신인지 알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정말로 자수해서 선처를 호소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는 거 저 여성분은 명심을 하고요. 지금이라도 바른 판단을 내리시기를 뉴스파이터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